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11월 13일 방송이고요. 금요일날 코스피는 0.74% 상승, 코스닥은 0.11% 하락 마감했습니다. 저는 꾸준히 계속해서 상방을 외치고 있는 입장이고요. 코로나 폭락장 이후에 3월부터 여기까지 이제 올라오는 동안에 중간중간에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니까요. 제가 어떻게 100% 오른다고 확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동안에 꺾일 확률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했던 적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방송에서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도만 이때 이렇게 박스권 하방 저점 돌파하려고 할 때 당연히 이런 자리들은 리스크 관리 해놓고 봐야죠. 어떤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무조건 상방으로 난 100% 확신하니까 절대 안 팔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중장기 몇십 년씩 들고 가시는 분들이야 시황의 파동에 상관없이 들고 가니까 그런 거지만 단기 스윙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매매하면 안 되죠. 내가 아무리 상방으로 간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어도요. 원래 사람이 곤경에 빠지는 것은 무엇을 몰라서가 아니라 과한 확신에 차 있을 때다라고 그 마크 트웨인이 한 말처럼 어떤 내가 너무도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항상 이때 부러졌을 때 내가 입는 데미지가 너무 큰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불안할 땐 리스크 관리 좀 해놓고 그리고 흐름 다시 잡아가면 다시 비중 늘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저도 3월부터 지금까지도 하방의 확률이 더 큰 쪽으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적 없고 저희 이제 NH 저희 리딩방 회원님들 고객분들한테도 그렇게 멘트는 드려본 적은 없습니다. 어찌되건 코스피도 박스권을 가지고 있다가 이 상태에서 돌파하는 흐름으로 봤고요. 여기서 아직까지는 조금은 일러요. 요 정도, 그러니까 지금 요 박스권 안에서 수요일인가요? 목요일날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바로 이런 식으로 박스권 자체를 레벨업 해버리는 흐름으로 가는 것은 사실상 조금 상당히 강한 흐름이죠. 여기서 지지부진을 하다가 가는 게 지금으로선 좀 더 맞다라고 보여져요. 왜냐면 요렇게 박스권이 있는 상태에서 이 박스권 상단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지지다가 돌파가 나왔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추세 한마디가 나올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걸로 한번 봐볼까요? 여기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조정 없이 다이렉트로 상승이 나왔는데 이 다이렉트로 나온 상승의 마디 하나가 여기서 하나가 더 나온다. 이거는 조금 우리가 확률적으로 볼 때 보시면은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이렉트로 나온 상승 하나가 여기서 한 마디가 더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여기서 가더라도 기간 조정이 됐든 가격 조정이 됐든 어느 정도 조정과 함께 이루어지는 상승이 항상 좋은 거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박스권의 상단을 돌파했다라는 것만으로도 기본적으로 지금은 이제 대형주 위주로 하고 계신 분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우리 이제 단기 스윙 투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제 방송은 단기 매매를 주제로 하고 있으니까요. 사실은 그렇게 썩 달가운 모습은 아닙니다.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강하다라는 것, 그 안에서도 또 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악재는 사실상 삼성전자가 가면 이 시장 안에서의 어떤 그 개별 종목들이 힘을 못 써요. 삼성전자가 가게 되면 개별 종목들의 어떤 섹터도 마찬가지고요. IT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마주들도 마찬가지고요. 대형주로 쏠리게 되면 특히나 코스닥 장세 안에서도 그 안에서 개별 종목들 테마 위주의 어떤 그 종목들이 조금 재미가 없을 수 있다. 테마는 조금 예외로 할 수도 있고요. 삼전이 움직인다고 해서 테마가 움직이지 않는 건 아니니까
아무튼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어떤 그 수급 자체가 삼성전자로 쏠려버리면 코스닥 및 코스닥 안에 어떤 그 섹터 종목들이 재미가 없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먼저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조금 죄송하지만 너무 삼성전자로 수급이 몰빵되는 현상은 우리 트레이더들한테는 별로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죠. 아무튼 코스피는 흐름 이런 식으로 좀 이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코스닥은 제가 추세선 여러 번 좀 그어드렸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요 상황이죠. 이렇게 이 추세선 지금 다 만들어지고 나서 제가 그은 거 아니고요. 요때 폭락할 때도 이 선 계속해서 긋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근데 이제 추세선대로 거의 좀 꼭 지수라는 게 이 추세선대로 정확하게 움직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번에는 곧잘 좀 맞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상황에서 이 추세선 상단을 아주 쉽게 지금 돌파해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추세선 상단을 돌파하지 못하고 툭 하고 떨어지는 흐름이 지금 나오느냐, 아니면 돌파는 하지만 시원하게 돌리진 않고 여기서 이제 옆으로 기는 횡보 구간이 나오느냐, 아니면 이렇게 상방으로 가느냐. 1번, 2번, 3번 요 세 가지의 흐름으로 앞으로 흘러가겠죠. 전략은 좀 짜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계속해서 이 추세선 상방을 좀 어느 정도 일단은 돌파를 시켜 놓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가파른 상승도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박스권을 흐를 것 같지도 않고요. 상승 흐름은 가져가되 아주 그렇게 가파른 상승보다는 점진적으로 좀 계속해서 그 안에서 시장의 질은 좀 안 좋지만 어찌됐건 지수는 상승을 이어나가는, 저는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시황은 이 정도까지 하고요. 오늘 좀 강세를 띄었던 테마들 혹은 핫했던 테마들 위주로 좀 일단은 좀 짚어드리고요.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의 인수 추진설이 일단 나와서 어제 그 목요일날 장 끝나고 시간회에서 상한가를 들어갔죠. 근데 또 사실 무근이다라는 뉴스도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사느니 입장을 좀 사실적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이렇게 되면은 정말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만약에 인수가 되어진다면요, 대형 항공사가 출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시아에 당연히 그 사이즈가 큰 쪽이, 사이즈가 더 작은 쪽을 인수하게 되면 사이즈 큰 쪽은 뭔가 좀 단기적으로 부담이 되면서 약간의 악재로 받아들이지는 편이 있고요. 사이즈가 작은 쪽은 거의 대부분 웬만하면 호재로 받아들여지죠.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나 IDT가 대장이고요. 항공 에어부산도 움직였고, 반면에 한진칼은 약세를 좀 보였죠. 좀 아쉬운 거는 일단은 갭 높게 띄우고 상한가로 닫거나 그러기보다는 음봉으로 일단은 좀 떨어져 버리는 모양새였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1800만 원을 돌파를 하면서요. 어찌됐건 지금 최근에 우리기술투자랑 관련주인 이제 비덴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시세가 오르면 주가도 당연히 오르고, 변동성이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제가 비트코인의 가격을 예측한다면 모를까요? 아주 우리가 주력으로 매매를 하기 위해서 관종으로 편입하기에는 조금 그 예측할 수 없는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격이기 때문에 조금 힘든 테마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화이자 관련주들 금요일날 조정이 나왔죠. 제가 수요일날인가요? 목요일날 방송에서 정확하게 고점을 말씀드렸습니다. KPX 생명과학 정지되고 다음날 아마 단기적으로 고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요일날 오전까지 매매하고 좀 마무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렸었고, 금요일날 고점 맞춘 게 제가 여기랑 이제 여기 될 것 같아요. 해운주도,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단기 고점일지 아닌지 모르지만 HMM이 끝나고 시간에서 이제 파생상품 손실 관련해 가지고 조금 악재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 나오면서 시간에서 좀 많이 급락했다가 이제 회복하고 마무리는 했는데요. 여기도 이 이상 더 가기보다는 조정이 나올
거라고 제가 금요일날 방송에서 얘네랑 해운주랑 이렇게는 단기 고점 시그널 말씀드렸으니까 피해 좀 없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안에서 제가 좀 관심을 가졌던 것은 화이자 관련주들이 이제 단기 고점이 형성이 되면 모더나 관련주들이 반사이익으로 힘을 쓸까 아니면 같이 조정을 받을까에 대한 고민 같은 것들이 좀 있었는데, 모더나 관련주들이 화이자 테마보다는 상당히 그래도 잘 버티면서 강한 모습은 좀 보였던 것 같고요. 어찌됐건 조정은 좀 같이 들어가는 모습이었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이자 백신 관련주랑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코로나 수혜주들이 거의 지금 시속 게임을 벌였었죠. 얘네가 떨어지니까 얘네가 급등을 했고요. 그러다가 또 화이자들이 오르면 다시 반등이 나오면 얘네가 또 약세를 보였고요. 이런 식으로 시속 게임이 좀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그러면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KPX 생명과학이고요. 일단 여기서부터 요날도 거의 뭐 상한가까지 급등이 나왔었고, 이날 상한가 쳤고 투상, 그러니까 이날도 급등한 걸로 치면 하루 이틀 3일 4일 거의 4연상이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지금 단기간에 급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조정봉을 공략할 때도요, 얘가 여기서 얼만큼 올랐는지를 보면서 좀 공략을 해줘야 됩니다. 4연상 나온 애기 때문에 얘가 이 첫 조정봉이 길기 때문에 조금 뭐 종가 베팅을 한다거나 그런 욕심이 좀 들 수도 있지만 좀 높습니다. 이른봉에 공략하기에는. 그리고 얘네가 그러니까 장중에 이 KPX 생명과학이 장중에 반등이 없이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이렉트로 하락하면서 끝이 났다, 그러면은 기술적 반등 노리고 종가 베팅 한번 해볼 수 있죠. 근데 장중에 반등이 나왔어요. 여기서 보시면 요렇게 14%짜리 거의 13, 14%짜리 반등이 한번 나오고 떨어지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받으면은 안 되죠. 이거를 뭐 받더라도 다음 주 월요일 날 장중에 이런 식으로 아마 봉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죠. 시간에서 3.64% 내렸으니까 개파락 살짝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밀리다가 아마 2만원대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좀 봉이 형성될 가능성이 저는 좀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아무튼 기술적으로 한번 2만원 가격대 전후에서는 기술적 반등 놀이로 한번 접근해 볼 만은 하죠. 반면에 지금 원래는 2등주인 KPX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시간에서 좀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심리적인 부분이거든요. KPX 생명과학이 대장이었는데 아무리 네가 대장이었다라고 할지라도 가격대가 너무 높잖아요. 너무 높습니다. 이거는 심리적으로 개인들이, 그러니까 모든 주식은 그냥 사실 같은 심리로 가는 거거든요. 싸서 많이 떨어져서 싸다는 심리가 우위에 있으면 오르는 거고요. 너무 많이 올라서 비싸다는 심리가 우위에 있으면 내리는 겁니다. 이거 너무 간단해요. 아무리 얘가 어마어마한 재료를 가지고 뭐 가도요, 4연상 가고 뭐 이런 구간에서 이날 5번째 연상을 간다? 이거는 좀 우리가 무리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설마 금요일날 상한가를 갔어도요, 월요일 날이죠. 월요일 날 갭 얼마 안 떴을 겁니다. 아마 오히려 뭐 갭하락하고 이런 식으로 떨어져 버렸을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수요일인가 목요일 방송에서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 고점 형성될 가능성이 크니까 조심하시라. 고점은 아마 장 초반에 갭이 막 25%, 6%씩 뜨게 되면 아마 이런 식으로 장대 음봉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갭이 안 뜨게 되면 상한가 근처까지 올렸다가 장중에 26%, 7%에서 계속 고가놀이 하다가 2시 반 정도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투매 나올 확률이 높다. 그래도 제 방송 듣고 좀 참고하셨던 분들은 뭐 욕심 부리면서 홀딩하지 않고 좀 오전에 정리하시고 좀 피해가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바이오는 11선 눌림목 자리가 될 수도 있겠죠. 제일약품 같은 경우는
이젠 조금 매매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거의 4등주로 밀려나 버렸고요. 후발주 느낌이 강하고 얘가 앞으로 대장을 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은 지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얘네랑 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콜드체인 관련주죠. 태경케미칼이 일단은 대장이고요. 그 다음에 대한과학이 2등주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얘네랑 얘네는 뭐 이제 쌍으로 같이 다닐 걸로 보여지는데, 태경케미칼이 생각보다는 좀 힘이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얘가 이날 상한가 가고 이 다음날 시초가도 좀 몇 프로 못 띄우고 그래서 조금 비리비리한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주 강한 모습 보였어요. 장중에 한 25%까지 올랐으니까요. 얘네도 뭐 밀려봐야 한 13,000원 태경케미칼 요 정도 박스 안에서 화이자 애들이랑 같이 등락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라도 음봉이 하나 이런 식으로 뭐 더 떨어지면은 한번 매수 타점 잡아볼만 하죠. 한번 매매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콜드체인 관련주 괜찮아 보이고요. 대신에 분말 관련주들은 제가 방송에서 수요일인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뉴스 자체가 아직까지는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이제 콜드체인처럼 막 흐름을 급등세로 이어가긴 좀 힘들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아무튼 좀 약한 모습입니다. 이대로 흘러내릴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저점 잡고 다시 한번 이제 흐름 만들어갈 수도 있겠어요. 어찌됐건 콜드체인이랑 분말 쪽은 얘네는 이제 시속 게임 하는 겁니다. 화이자 애들이랑 코로나 수혜주 애들이랑 시속 게임 하는 것처럼 이 안에서는 또 얘네랑 시속 게임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뉴스도 뭐 방송에서 언급 드린 것처럼 뭐 이제 화이자가 아예 그냥 전격적으로 분말로 출시하겠다 하면은 얘네는 뭐 초급등을 했을 거예요. 아마 뭐 그 다음날 걔 막 20 몇 프로씩 뛰었을 겁니다. 점상이나 뭐 이제 바로 상한가까지 잠글 수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백신을 분말 형태로 출시하겠다라고 했으면. 근데 이제 뉴스 내용 자세히 읽어보시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70도 이하에서 5일에서 한 10일 정도 보관이 가능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뭐 이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거리가 뭐 먼 국가들이나 뭐 이제 후진 국가들이나 이런 곳은 내년 연말 정도 해가지고 분말로도 출시할 계획이 있다. 요런 뉴스였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날 이제 오른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아주 뭐 임팩트가 있는 테마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분말 테마는 흐름 다시 좀 잡아 올릴 때까지 일단 좀 지켜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여기서 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요런 식으로 저점 잡아가다가 또 관련된 뭔가 또 뉴스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모더나 관련주들도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이자 애들이 금요일 날 이제 고점 만들고 빠질 것 같은데 얘네들이 빠질 때 모더나 애들이 반사이익으로 그러니까 수급적인 측면에서 반사이익이죠. 반사이익을 얻으면서 더 좀 오를까 아니면은 화이자 애들 빠지면서 같이 빠질까 이게 저는 일단은 좀 궁금했었던 측면인데 뭐 같이 빠지기도 하고 반대로 오르기도 하고 조금 애매한 모습은 보였었습니다. 장중에. 대신에 확실한 것은 화이자 애들보다 금요일만 놓고 보면 강한 모습을 보였었다. 근데 뭐 이제 얘네들도 엔투텍으로 보면 여기서 더 이런 식으로 뭐 오른다고 우리가 보기는 좀 너무 좀 지금 자리 자체가 부담스럽죠. 지금 이 몇 프로죠? 거의 지금 조정 없이 한 2,500원대부터 뭐 한 200%를 바로 땡겼거든요. 음봉이 이게 하나입니다. 11월 11일 날 이게 음봉이 하나예요. 전부 양봉으로 땡겨 올렸기 때문에 이제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이고 조심해야 될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원래는 AB 프로바이오가 대장이었는데 얘가 뭐 이제 단기 과열 걸리면서 단일가 매매에 들어갔던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엔투텍이 훨씬 더 대장 역할을 하면서 강세를 좀 뿜었던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봐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엔투텍이 이제
이 근방에서 조정이 좀 들어올 때 반대로 AB 프로바이오는 단기 과열이 끝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AB 프로바이오가 단기 과열 동안에 조정을 조금 받아주고 이런 식으로 받아주고 엔투텍이 크게 조정 들어오면 그 다음 바통을 AB 프로바이오가 이어받으면서 한번 반등이 세게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시나리오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파밀셀 같은 경우는 얘는 너무 무거워요. 대장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추세는 계속해서 바꿔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가 이 추세를 이겨내니까 제가 아까 지수 추세선 긋고 설명드릴 때랑 비슷하죠. 거의 똑같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진 애가, 그래서 맞고 그럼 떨어질 차례잖아요. 근데 안 떨어지고 상단을 비비려고 올라갑니다. 여기서부터 뭔가 좀 특이점을 눈치챘어야 됐죠. 저희 NH 리딩방도 고객분들도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이날 많이는 못 먹었어요. 갭만 먹고 나왔어요. 이렇게까지 반등이 크게 나올 줄은 몰랐었습니다. 뭐 좀 아쉽긴 했지만 아무튼 요것을 보고 이 추세선을 돌파하려는 모습 플러스 재료가 있잖아요. 이때 당시에 화이자 뉴스가 나오면서 그 다음 모더나 뉴스는 아직 안 나올 때였거든요. 근데 제가 방송에서 야, 이제 화이자가 뉴스가 이렇게 나오면서 테마가 형성이 됐다면 세계에서 제일 첫 번째로 앞선 기업이 화이자고, 그럼 그 다음이 모더나니 모더나 쪽으로도 테마가 형성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방송에서 말씀드렸었고 실제로 파미셀을 매수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테마의 어떤 순환매 흐름을, 시장을 자꾸 읽고 생각하는 근육을 좀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근육을 키우다 보면 시장의 순환매가 내가 생각한 대로 맞아 들어갈 때, 이럴 때 상당히 기분도 좋고, 당연히 매매라는 것은 그거에 따라서 이제 수익도 잘 날 수밖에 없겠죠. 단순히 어떤 그 차트만 보고 막 매매를 하시게 되면, 물론 뭐 완벽한 차트 마스터가 되면은 좀 이야기는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냥 맹목적으로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하시게 되면 아무튼 언젠가는 그 어떤 그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차트와 뭐 시장의 흐름과 돈의 흐름 같은 것들을 좀 같이 봐줘야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트레이더 뭐 혹은 이제 주식 투자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캐몬은 한번 언급 드렸었는데 야, 얘는 좀 애매해요. 주포가 워낙 좀 핸들링이 더럽고요. 이날도 뭐 동시호가 미는 거 보세요. 아무튼 얘가 지금 완벽히 이 뉴스로 지금 얘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나온 건 없는데, 그냥 추정하는 걸로는 아스트라제네카 관련해 가지고 뭐 그냥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막 그렇게 매매를 적극적으로 해야지라고 정의 가는 종목은 아니다. 아무튼 화이자, 모더나, 그 다음에 혹시 뭐 아스트라제네카 관련해서 뉴스가 나오게 되면 뭐 캐몬이랑 SK 케미칼 이런 애들 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죠. SK 케미칼은 MSCI 편입 이슈 나오고 나서 전고점을 딱 맞고 매물이 출현이 돼버린 모습이네요. 이것도 보시면은 그냥 차트만 딱 봐도 여기서 사고 싶다라는 그 매수 심리가 우위할 수 있는 자리라기보다는 조금 팔고 싶은 자리가 맞잖아요. 뭔가 너무 고가권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일단은 쏟아지는 매물들 좀 받아내고 그 다음에 조정 거치고 다시 정고점을 돌파하러 시도하러 가는 흐름이 오히려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가는 것보다는요. 그 다음에 금요일날 화이자 관련주랑 시소게임을 했던 테마가 있죠. 코로나 수혜 테마고요. 일단은 진단키트 쪽 한번 봐볼까요? 시젠도 저희 NH 고객
분들께 제가 고객님들께 요정 언제였더라? 기억도 이제 잘 안 나네요. 아무튼 요 행복 칠 때 좀 사가지고 얘는 무조건 전고점은 갑니다라고 해가지고 일단은 수익도 좀 잘 내고 나왔던 종목이고, 이때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기억이 나요. 이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시제는 이제 테마주로 보면 안 된다. 실적주로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시젠의 실적 자체가 뭐 완전히 뭐 꺾여서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실적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고, 지금 뭐 유럽의 코로나 확산세랄지 최근 일본까지 또 확산세가 커지는 거 보면 쉽사리 실적이 뭐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잠시 주춤했던 거잖아요. 그러다가 목요일 금요일부터 다시 지금 200명대로 복귀하면서 우리나라도 다시 좀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쉽게 저는 꺾일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 싶다라는 매수 심리가 우위하기 조금 힘든 구석이 아닌가. 거기다가 이제 주가는 좀 버티고, 아마도 화이자 뉴스가 아니었다면 얘는 그냥 한 요 정도 박스권 안에서 그냥 요 정도 박스권에서 횡보를 치다가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다시 한번 저는 갈 수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화이자 뉴스가 나오면서 급격하게 이제 매물 추세가 나면서 꺾이는 흐름이 나왔죠. 저는 개인적으로 시제는 한 20만 원 정도까지 혹시라도 오면 적극적으로 한번 담아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이제 화이자 관련주들이 꺾임과 동시에 갑자기 전 세계가 잠시 잃어버렸던 이성을 다시 찾는 거죠. 코로나 확산세는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갑자기 화이자 백신 뉴스가 들려오니 그동안 억눌러져 있던 그 감정 같은 것들이, 울분 같은 것들이 좀 폭발이 돼버리면서 시장도 잠시 이성을 잃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바로 이성을 좀 찾게 되면 우리는 또 다시 지금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코로나 확산세에 대해서 다시 또 직면을 해야 될 시기가 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날 또 다시, 시제는 사실 뭐 반등이 크게 나오진 않았는데 진단키트 관련주 중에는 휴마시스가 일단은 반등이 제일 좀 세게 나왔고요. 일단 이번 만약에, 그러니까 금요일날 코로나주들로 수급이 들어오는 왔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파동의 끝자락에서 마지막 반등일지, 우리가 뭐 흔히 말해서 설거지 반등이라고 하는데, 마지막 반등일지 다시 한번 어느 정도 파동이 시작되는 구간일지는 지금으로서는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고요. 다음 주랑 해가지고 코로나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게 다시 한번 우리가 심리적으로 느껴질 만큼 압박감이 들 만큼 심해진다면 당연히 추세의 시작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추세라고 표현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이 앞선 자리에서 이 코로나 테마에 대한 피로감이 사실은 지금 너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번에 뭐 한마디 정도의 반등은 나올 수 있겠다. 다만 뭐 코로나 진행 상황에 따라서 그냥 단기 반등으로 끝나버릴 가능성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섣불리 접근하기는 조금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마시스가 진단키트 좀 대장으로 보여줬고, 윗꼬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길게는 달리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21선을 다시 안착하는 흐름을 좀 목전에 두고 있었는데요. 다음 주 초반 이런 식으로 혹시라도 좀 양봉으로 채워 넣으면서 다시 이 10,000원과 11,000원대로 복귀하는 흐름이 나오면 한 번 정도는 더 흐름이 좀 나올 수도 있겠다. 뭐 여기서 이런 식으로까지는 기대하기는 지금으로서는 아닌 것 같고요. 혹시 반등이 나오더라도 한 번의 파동 정도 이런 식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강했던 게 온라인 교육 관련주 중에 YBM넷은 얘는 뭐 계속해서 대장이었으니까요. 얘도 그냥 바닥권에서 이렇게 있다가 수렴시켜 놓고 이제 재료가 생기니까 급등이 나오죠. 했었고, 전통적으로 이제 치료제 관련주 중에서 신풍제약이 이 역배열 심한 상황에서 진짜 어마어마한 힘을 보여줬습니다. 예, 상한가를 뭐 가늠하니 했는데 솔직히 이런 자리에서 아무리 신풍제약이라도요, 상한가를 가기는 좀 무리가 있다. 왜냐면은 뭐 그러니까 그 코로나 분위기에 의한 상승은 있었지만 종목 자체적으로의 어떤 뉴스가 없었기 때문에 얘가 상한가가 나오려면은 종목 자체적인 뉴스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까지는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봤고요. 거래량도 그렇고, 그래도 여기서 뭐 크게 밀리지 않고 요 정도 가격대에서 다시 좀 가격을 잡아가면서 흐름 만들어 가는지, 여기서 설거지 반등으로 끝나버리는지 요거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코스피가 강하니까 방송에서 제가 이 종목 만도 좋아 보여서 방송 한번 해드려야지 했는데, 제가 목요일인가 방송을 좀 못했나요? 그랬고 저희 이제 리딩방에서만 매수가 들어갔었거든요. 요날 종가 베팅을 했는데 종가보다 조금 더 앞서서 사서 수익권으로 한 2%인가 수익권으로 홀딩한 채로 넘어갔는데, 야, 이 무거운 종목이 13% 오르기 전날 저희가 매수를 했습니다. 야, 이것도 뭐 제 스스로 칭찬해 그랬거든요. 차트를 일단 보시면, 일단 이제 만도를 제가 매수했던 근거는 코스피가 강할 것 같다. 그러면은 대형주 중에 어떤 종목을 좀 사볼까? 차트를 좀 많이 돌려봤죠. 근데 만도 보시면 여기 2010년에 만들어놨던 고점, 그 다음에 2019년 말인가요? 2020년 초인가요? 2020년 초에 만들었던 이 고점 4만원대거든요. 요 고점을 진짜 너무 예쁘게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차오르면서 이때 한 번 더 맞고 떨어지고 또 맞고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수렴의 형태로 차 올려놨기 때문에 조만간 가겠다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사실상 뭐 금요일날 이렇게 바로 갈 줄은 몰랐죠. 근데 만도라는 종목을 생각했을 때 일단은 오버슈팅 봉이 맞고 다시 재매수를 조정봉이 하더라도 익절하는 게 맞겠다 싶어가지고요, 저희가 여기서 사서 이렇게 절반 절반씩 나눠서 좀 수익 실현을 했는데, 만도는 큰 어떤 파동에서 봤을 때 뭐 저희 이제 익절했다라고 소개해드린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앞으로 코스피가 뭐 2,800, 3,000 간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지만, 정말 만약에 내년에 코스피가 그런 대단한 상승이 나온다면 만도라는 종목도 최소 한 5만원 정도까지는 한번 흐름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서, 혹시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다음 주에 접근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눌림이 좀 적당히 나오면 접근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렇게 보고 있어서 소개해드릴 겸 말씀드렸던 거고요. 오늘은 조금 더 할 게 있는데 요거까지만 하고 좀 마무리를 해볼까요? 제 신규 상장주들도 제가 방송 끝나고 얘네 다뤄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박셀바이오가 시간에서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근데 야, 이거 괜히 또 시간에 상가는 거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KPX 생명과학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죠. 이 주도주, 시장을 주도했던 대장주의 기준선 자리, 박셀바이오 신규 상장 테마의 대장주였고요. 기준선 자리에 왔습니다. 이거를 제가 시간에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저희 이제 NH 투자증권 고객분들 지금 다 가지고 있고요. 이제 리딩방 회원님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일단 저는 요 종목을 이 자리 아니면
여기서 반등이 나오거나 한 번 더 밀고 반등이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다 라고 봐가지고요, 절반 절반씩 살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절반 사고 혹시라도 밀리면은 기준선에서 절반 산다 라는 시나리오로 가지고 있었고, 여기 눌릴 때 절반 절반씩 샀어요. 이렇게 명확히 시나리오대로. 그래서 지금 일단은 시간에 상한가를 들어왔기 때문에 시간의 갭이 10%보다 조금 더 뜨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무튼 시간에가 안 떴었더라도 제가 방송에서 반등 나올 자리니까 한번 보시라고 하려고 했었습니다. 아무튼 그거에 대한 근거는 실제로 사서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등주로는 피플바이오고요. 그 다음에 소마젠도 신규 상장주로서 상한가를 들어갔고, 분위기가 그러니까 슬슬 좀 바뀌는 거죠. 얘네들은 KPX 생명과학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박셀바이오도 교묘하게 경고 이제 안 받으려고 여기까지 지독하게 밀었던 것 같고, 화이자에서 돈 빠져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리다가 이제 월요일날 좀 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데, 조금 의아한 것은 얘네가 시간에서 올리기보다는 그냥 장중에 장대양봉으로 꽂아주는 게 좀 더 며칠 흐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시간에서 올렸다라는 거게 이 부분이 야, 한번 그냥 반등 주고 끝날려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빠져나온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